6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각 당의 후보군,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대진표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오거돈 후보 그리고 이 한국당에서는 서병수 시장 간 리턴 매치가 예고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이제 3전 4기 이제 네 번째 도전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전에는 무소속으로 한번 이 직전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민주당 원팀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출마를 해서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이 있기는 하지만 측근들이 지금 뭐 LCT라든지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지난 그 보수 정권에 관련된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에서 승리만을 낙관할 수 없는 이런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또 이 부산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지역이 경남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를 공천하기로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김경수 의원을 공천하면서 이 빅매치 예고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 아까 좀 거론했고 지금 네. 경남인데 전체적인 한번 윤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방선거가 지금 65일 정도 남았는데 2달하고 한 5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여야 간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상태로 볼 때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부산, 경남. 네. 소위 PK 그래서 일종의 PK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수도권과 경부선 따라서 이제 충청권에서는 여당이 현재는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 경남은 과거의 경우에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돼 있었는데 영남권 전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부산과 경남이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동진 정책으로서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직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아까 접전을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잘 했고 경남지사 선거에서도 이제 김태호 새누리당은 김태호 전 지사, 네, 한국당이죠. 네. 이제 한국당,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 대통령의 측근이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6년 전 총선에서 6년 전에 이제 경남지사로 만난 건 아니고 김해의 총선에서 만났을 때는 김태호 전 지사가 약간 앞섰습니다. 51.2.1대 김경순이 47.9%로 약간 한 4% 정도 가량 앞섰었는데 지난 대선 때 보면 작년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보면 홍준표 울산하고 부산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금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남에서는 한 0.5%가량 정도로 앞섰어요. 여기 홍준표 대표가 37.24%, 문재인 대통령이 36.73%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남이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1% 이내의 접전이 작년에 대선 때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김경수 의원은 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남지사 선거도 아까 말씀 부산시장과 더불어서 이 낙동강 전선에서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지금 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 민주당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 이 추대되는 형식으로 만장일치 형식으로 이 단일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 상당한 어떤 승부수를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산 특히 이제 PK 지역에서 이제 그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해서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사실상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룬다고 지금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고 있고 초반에는 그 김경수 의원 자체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되게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그 정권에 안정을 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추대하는 형식에 대해서 반발하는 좀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수긍을 하면서 당 자체에서 전면 지원을 해주는 상태로 지금 갔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승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청와대가 뜻하는 청와대가 제일 가까운 인사가 경남에 심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 경남지사 선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이 후보로 공천이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김경수 의원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제 김경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이 경남지사 선거 아까 말씀한 제가 진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의원직을 버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김경수 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여기 나와서 만약에 경남지사로 당선이 된다면 저는 새로운 차기 주자로 대선 주자군에까지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또 마찬가지로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당의 최고위원도 지냈고 네. 지사도 지냈고 여러 가지 옛날 총리 내정 후보자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재기를 한다면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상당하게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네. 낙동강 부산과 경남 지역의 이 낙동강 부근에서의 싸움에서 어디가 이기냐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완전히 동진 정책이 성공을 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부산 대구 경북은 좀 우세한 거로 현재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산 경남을 만약에 지켜낸다면 새누리당은 과거에 자기 텃밭을 다시 교두보를 지켜내면서 다시 이 보수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서 이 전체 여야 전체라는 측면과 그리고 두 주자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보입니다. 네, 민주당하고 한국당 양쪽 모두에게 이번 PK 지역의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가장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좀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 이 현장 출마 선언 이후에 어떤 현장 행보를 본다면 이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고 또 재활용 쓰레기 관련된 곳을 방문을 하면서 이 박원순 시장에게 각을 맞추는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전에 내가 양보를 해줬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고충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예전의 선택을 나한테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나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현직 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이 특별하게 잘한 건 없지만 또 특별하게 못한 것도 없다라는 평론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킴으로써 네. 본인의 경쟁력을 올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이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의 말씀에는 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과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안 위원장의 어떤 선거 전략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 그렇죠. 지금 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전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돼야만이 자기가 과거에 7년 전에 양보를 했던 이런 거를 이미지를 복원시키면서 그런 거를 다시 내가 됐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거를 부각시키려는 그러니까 박원순의 맞서는 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야권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권의 대표 선수라는 말을 본인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권의 대표 주자는 나다 그러면서 야권 연대는 하지 않지만 표는 나한테 몰아달라. 김문수 전 지사가 아니라 나한테 몰아달라 이런 전략이지만 어쨌든 그런 게 두 가지 전략이 잘 먹히면은 굉장히 안철수 대표도 상승세를 탈 수 있지만 네.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바로 한계는 뭐냐면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권의 지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제3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제3당이기 때문에 제3당이라는 게 이 양대 정당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아무리 안철수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였지만 그런 거를 뚫고 얼마만큼 잘 득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여튼 치열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이 박원순 시장과의 양강 구도를 만드는 쪽에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민주당에서 우상호, 박영선, 박원순 어느 시장에 나오더라도 압도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 김문수 전 지사를 이기는 방향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가 이제 합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평가를 보면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한 45%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으로 분류되는 보수 표들을 합치면,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와 안철수 지사를 합치면 그거에 근접하는 그 수치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보수가 분열이 되는 상태로, 야권이 분열이 되는 상태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명백하게 여권이 이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물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극적으로 합쳐져서 이제 같은 선거 연대를 구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지금 박 시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위원장을 향한 공세도 하고 있습니다만 박 시장 당분간 뭐 당내 경선이 있을 때까지는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뭐 방침을 밝혔는데 박 시장 언제 정도 좀 되어야 이 출마를 선언하고 이 선거운동에 나갔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야당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주자들하고의 싸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내 후발 주자들의 이런 추격을 어떻게 따돌려야 되느냐 하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당내 경선 구도에 휘말리게 되면은 거기서 치열한 내부 싸움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그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선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든 막바지까지 경선을 공식 이제 선언, 이제 어차피 경선이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경선 후보 등록 직전까지에 대해서야 저는 이제 출마를 선언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이 한국당은 10일에 이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에 추대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카드들을 돌고 돌아서 결국 김문수 전 지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혁신적인 인물을 홍준표 대표가 많이 연구를 했었지만 사실상 다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돌고 돌았고 옛날에 대선 주자급으로 불렸던 김문수 후보를 지금 후보로 낙점한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뭐 보수 쪽에서도 되게 경쟁력인 후보로 불렸지만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되게 극우적인 성격을 내리는 것 때문에 상품성이 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김문수 지사를 공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고려한 버리는 카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급이 아니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또 경쟁력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김문수 서울시장 카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대선 주자, 과거에는 이제 일종의 노동운동도 하고 네. 민주화 운동도 한 그리고 대선 경기지사를 비교적 잘 수행했고, 그리고 대선 주자 그런 과거의 이런 이미지와 능력은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직접적인 인연이 없고 경기지사를 거치고 경기도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 가서 낙선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미지가 좀 훼손된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반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초반의 여론조사는 전 여당의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초반 여론조사는 여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밀릴 텐데 결국에는 안철수 위원장과의 이런 게서 누가 여기서 선전을 하느냐 초반에서의 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권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도 표쏠림 현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든 여야 간에 어떻든 뭐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어떻든 승부가 되는 그게 안철수 위원장 중심으로 표가 모아지든 김문수 전 지사로 모아지든 이런 식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 후보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경선 과정에서 일부 잡음도 흘러나오면서 조금 이 관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는 모습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즐거운 비명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치열해지면 또 국민들의 관심도 올라가기 때문에 흥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선 후보들이 뭐 흥행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선되는 게 목적이기 네.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관심과 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목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려면 어쨌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추길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뭐 지지율을
조금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국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경선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처음에는 너무 이 직함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쓸 수 있는 직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쓰도록 하되 근데 아무거나 다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 직함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특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네. 막 수백 명, 많으면은 수천 명까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못 쓰는 거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에 뭐 아주 의미 없는 이런 직함인 경우는 아마 못 쓰게 되는데 어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청와대라든가 장관을 지냈다든가 공식 직함은 쓸 수 청와대 수석을 지냈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면 경선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출마해봤던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함이 들어가면 보통 지지율이 10% 가량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경기도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라는 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조금 그다음 예를 들어서 전남지사 후보로 나온 이번에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장관을 지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경선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 민주평화당의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평화당은 뭐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에 등록하면서 이 원내에서는 좀 영향력을 좀 확대한 상태인데 이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광역단체장 공천 위한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선거가 한 번 지났는데 이렇게 입지가 많이 달라진 정당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는 일부가 또 창당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뭐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세력, 국민의당 사람들이 그때는 호남 쪽에 출마만 하더라도 뭐 당선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차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자들이 없기 때문에 최초에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을 차출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정의당과의 원내교섭단체 20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현역 의원을 차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물난을 되게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민주당 공천이 끝난 뒤에 거기서 불만을 갖고 이탈해 오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이삭줍기를 해서 아마 공천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보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이른바 이삭줍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나 이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공천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을 좀 영입하는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이십니까? 이삭줍기라는 용어는 제가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언제 많이 쓰였느냐 하면 제3당이나 제4당은 공천 과정에서 사실 1당이나 2당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당이나 4당, 특히 과거에 김종필 전 총재가 이끌었던 자민련 같은 경우가 이삭줍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삭줍기를 하면은 그래서 뭐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선을 시키는 경우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줍기도 일종의 3당이나 4당에서는 일단 나름대로의 그 전략으로 쓸만한 또 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네. 의석수도 적은 데다가 당의 지지율도 낮고 그다음에 정체성도 뭔가 뚜렷한 다른 당하고 다른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자기의 텃밭이 있는 게 아니고 호남에서도 지금 민주당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큰 차이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인사의 영입이 현재 어려운 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거기서 다른 당에서 공천에 밀린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거기서 다시 살리는 재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가 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이 참여연대 요구에 거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하죠. 이
국익을 해치고 국회 고도의 이 어떤 정치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지금 그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두 번의 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 2심은 끝났고 이번에 전부 다 이제 국회 쪽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알 권리와 그 국회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공개를 하라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국회 사무처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라는 식의 상고 이유서를 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특활비 때문에 어느 단체라든지 특활비가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다른 뭐 예를 들면 정부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특활비는 공개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살림에 대한 국회에 대한 특활비는 뭐 공익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감추려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현재 눈높이에는 몹시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한마디 이야기하면 여야가 다른 데서는 굉장히 국회에서 서로 밤낮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의 공통 이익 앞에서는 같은 의견을 하면서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것도 그런 건데. 근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제 특활비를 아주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아마 구체적인 내역을 아마 공개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회가 저는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하되 저는 포괄적인 이렇게 어떤 누구는 얼마 정도에 쓰고 그다음에 그 사용 내역을 포괄적으로는 다 밝히는 게 네. 일종의 세세히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밝히지는 않더라도 포괄적으로는 사용 내역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